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끊임없는 대화 압박으로 성사된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공존의 세계를 열겠다고 다짐한 남북 두 정상.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북미 간 치열한 협상. 과연 한반도의 진정한 봄은 오는가? 미래 세대 2030 청년들과 함께하는 통일인식, 대북 정책에 대한 치열한 토론. 북한의 내부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이거든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김정은의 체제 유지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국회 비준 하실 겁니까? 그거는 판문점 선언으로는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yes or no. 한반도 비핵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그 뜨거운 논의를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조주입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첫 발걸음이 이제 시작이 됐죠. 2018년 4월 27일 손을 맞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나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면 역사적인 북한과 미국의 첫 정상회담 열리죠. 네. 이제 분단과 대결에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기대도 크지만 또한 가야 할 길이 멀고 고비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TV조선 특별기획토론 2018 대한민국 2030에게 길을 묻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미래에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TV조선에서는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질 이 2030 세대들에게 대북 인신과 그들의 통일관을 물어보는 논의의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스튜디오에 20대에서 30대 대한민국 청년 세대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모이신 청년 패널 100분 앞으로 직접 통일을 기획하고 또 몸소 경험할 확률이 가장 높은 분들이죠. 예, 이분들이 뭐 통일 세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열띤 토론을 이끌어 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통일과 나눔재단과 함께 실시한 2030 청년세대 통일인식 조사 결과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우리 2030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TV조선 사회부의 송무빈 기자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송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TV조선 사회부 송무빈 기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청년들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현주소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됐는데요. 그럼 먼저 북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남북 관련 행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답변이 무려 69.4%, 변화 없다 26.8%, 나빠졌다 3.8%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좋아졌다는 응답률이 높은 가운데 이번에는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물었습니다. 무력 도발 가능성이 약간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47.8%,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답변은 33.5%, 매우 가능성이 낮다 9.8%, 매우 가능성이 높다 8.9%로 나타났습니다. 뭐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답변은 예상했던 대로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색적인 건 여전히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물론 2030 세대에 대한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거의 60% 가까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조금 좀 예상 밖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 청년 세대들은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생각을 들어보죠. 누가 먼저? 예, 강송희 씨.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송희라고 합니다. 일단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의 HK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날이 정말 왔구나라는 좀 뭉클한 감성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제 경우에는 석사 논문을 분단 트라우마에 관해서 썼기 때문에 더욱 그랬는데요. 예. 논문을 쓰면서 제가 확인한 것들은 크게는 한국 전쟁을 비롯한 많은 역사적 트라우마들이 현재까지도 전후 2, 3세대인 저희 세대에게까지도 그걸 전이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 이야기를 했듯이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레드 컴플렉스가 만연해 있는데 이제 한국 전쟁을 비롯한 우리 안의 전쟁도 좀 종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이번 남북 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많은 예측과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경색 국면과는 굉장히 다른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변화와 기존 인식이 지금의 변화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예. 분 말씀해 주시죠. 청년연합 미래 대표 백경훈입니다. 예. 사실 북한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선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이전까지의 이런 남북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낭만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테이블 위에 종전도 올려놓기도 했고 비핵화도 올려놓기는 했지만 아직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실현이 되고 어떻게 결과로 맺어질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역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뭔가 낭만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 통일이 가장 가까이 온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 이렇게 섰을 때 한편으로는 통일이 더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정은 체제의 어찌 보면 가장 1번 목표는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인데 그런 데 있어서 핵을 이제 완성된 핵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정상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더욱더 단단해진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눈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통일과는 사실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반대로 또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좀 놀랬습니다. 뭐냐면 남북 정상이 만났는데 오히려 통일이 더 멀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좀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가 더욱더 공고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 체제의 어떤 안정성을 보장해달라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면 우리가 비핵화에 나서겠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네. 자, 지금 이쪽에서 또 반론이 털어 나오셨어요. 네. 네, 자영선 부대변인 우원재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평화를 원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안보를 챙겨야 하는데 안보라는 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상 변화 일어나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서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 보기 좋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너무 평화 무대에 빠져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안보적인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우리가 저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걱정스럽고. 저버리고 있다라는 증거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 먼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정권에서 현재 이제 남북 정상회담 대화 무드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현재 국방과 관련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로우키로 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남북 올림픽 그 단일팀, 평창 올림픽 단일팀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한미 훈련 연기했죠. 그 이후에 각종 송영무 장관이 국방장관께서 북한 참수부대를 만들겠다. 즉 유사시에 북한 정권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참수부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정권 차원에서 그 당시 문정인 특보셨나요? 특보께서 직접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셨죠. 그런 식으로 어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어떤 자위적 방어권조차 자진해서 내버리고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참수부대는 잠깐만요. 이거 시작부터 열띤 토론인데 우리 갈 길이 멉니다. 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분별로 나눠서 토론을 할 테니까요. 조금 총론적인 말씀만 한 말씀씩 먼저 좀. 제가 통일을 할 수 있는 1,400만 605개의 미래를 보고 왔는데요. 이 통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정상회담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무물가로 이끌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자신이 의지가 없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2007년 1,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 약간 조금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좀 얘기가 달랐죠. 말이 물을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무슨 물을 먹으러 왔나? 돈의 맛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빨간 맛만 봤는데 이거 좀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의 맛을, 자본의 물을 먹으러 이제 알아서 내려와서 이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생중계가 되고 전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이번 남북 3차 정상회담은 조금 그동안의 1, 2차 남북 정상회담과는 좀 결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인 분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혹시 지금 이 토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한 두 분 정도만 의견을 좀 듣고 저희가 준비한 순서로 진행을 하죠. 저쪽에서 손 드셨네. 94번 논객분.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현종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과거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내용 중에서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직접 왔거든요. 일단 직접 왔고 이전까지에는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들이 전부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면서 다양한 많은 국민들, 전 세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가진 것이 있고 보여줄 것이 있다. 그리고 대화로 체제로 나가고 싶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한 발 좀 물러서서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왔으니까 이젠 진짜로 대화를 물꼬를 트고 평화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만남까지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정말 통일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좀 열고 보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분.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북자분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듣기로는 이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인간 탄압도 심각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이제 여성 문제 특히 탈북자 여대생이신 박연미 씨가 이야기하셨던 폭로하셨던 그런 여성 성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울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이 아직도 탄압받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행보를 보여줬고 언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바뀐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더 지켜봐야 하고 아직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청년 패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너무 통일 논의를 독점해온 것 아닌가라는 반성이 좀 되긴 하네요. 반성해야 돼요. 말씀 들으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이렇게들 다들 한 분 한 분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데 저희가 더 정말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이렇게 이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여당의 또 역할이 있고 야당의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더 열심히 국민들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송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 아들이 이번에 군대에 제대를 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아들이 조그만 비상이 걸리면 휴가를 취소하고 못 오게 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95년생이에요. 딸이 91년생인데 이번 정상회담 때는 전화가 와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카톡으로 아빠 정말 통일되는 거야. 막 흥분을 해서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썰렁했거든요.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근데 감동을 하게 된 핵심 이유는 김정은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를 잘 이렇게 이끌어냈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우리 이용주 우리 패널님과 같은 나이에요. 84년생.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보다 2살이 어리거든요. 근데 다 아버님처럼 이렇게 존중을 표시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그 냉면 이야기도 농담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김정은도 우리 같은 이렇게 호흡하고 정서가 똑같은 같은 민족이나 이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구심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하루아침에 그건 녹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엊그제까지 같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던 그런 상대가 이렇게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고 또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결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뭐 송 의원께서는 상당히 지금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데 우리 나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아까 보면은 변했다라고 판단들 하지만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보면서 어느 국민이 감동 안 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들 한켠으로 뭉클한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에드먼드 버크가 하는 말이 이 뭔가 걱정하고 한다고 멸시받는 편이 안전을 과신해서 파멸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신중한 돌다리 외교론인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 진정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건너가야 될 단계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걱정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상회담이요. 사실 그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도 쇼킹했지만 전 세계 전부 다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예, 예. 완전히 작년하고 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약간 진짠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예, 뭐 저에게도 그런 의견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가자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북한의 이 태도 변화에 대한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눌러주시고요.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실까요? 와, 지금 이 100분 중에 79분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반응을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의외인데 아까 좀 송 의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먼저 아까 진정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먼저 의견 좀 들어볼게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게 진정성 문제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주변 요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딜 수 없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막바지에 도달하게 됐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가 최초로 미국 본토에 ICBM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국가안보 입장에서 더 이상 이걸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통해 군사적 공격을 하든지 협상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고 역시 북한도 같은 군사적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 자체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진정성 여부와 또한 별개의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막바지에 미국이나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와 있습니다. 우리 아직 대한민국도 시작이라서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토론 끝날 때쯤 되면 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에 오게 한 것이지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가 핵도 놓겠다 이런 걸로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결국은 핵경제 병진 노선에 있어서 대북 제재를 못 견뎌서 나왔다는 말씀을 지금 송영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번에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됐느냐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어쨌든 대북 제재를 국제 공조에 따라서 잘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대북 제재 플러스 맥시멈 프레셔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워싱턴에 갔다 왔는데 그건 제재 플러스 군사적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서 맥시멈 프레셔 그러니까 최대 압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다.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김정은 위원장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보수 정권이 아니라 진보 정권이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또 나오게 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좀 어떤 그런 성격 이러한 부분이 주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또 동의하고요. 자,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예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우리 뒤에 버튼을 누르신 분들에게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버튼을 누르신 분 중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먼저 좀 들어볼까요, 혹시? 저 27번 논객께서 지금 버튼을 만지작거리시는데 혹시 1번으로 누르셨어요? 2번으로 누르셨습니까? 아, 그건 왜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이미 2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아까 그 말을 뭐 우물가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말은 이미 2번이나 물을 마시고 이미 내도망간 말이잖아요. 지금 3번째 물을 마시고 있는데 좀 뭐 3번째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물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그 인물이 바뀌었다, 캐릭터가 바뀌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의 존재입니다. 그냥 남북이 충분히 이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떤 미국 내에서의 정권 교체라든가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대립을 통해서 남북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보증을 받아야지 되는 사안들이었는데 미국이 충분히 보증해주지 못하면서 결국은 2000년, 2007년 다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던 거고 저도 뭐 어느 정도 실망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정말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곧 있으면 이제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미국을 통해서 충분히 보증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그런 어떤 의심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고 또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과의 부재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북한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사과를 했어야죠. 아까 이제 송영길 의원님께서 아드님께서 이제 군대에 계시고 감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가 2010년도입니다. 그때 천안함과 연평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연평도 포격도발 때는 제가 군인 현역이었어서 정말 전쟁 나는 건 줄 알았고 또 동시에 제 전우들이 제 동기들이 저와 같은 나이에 누군가의 아들들이 그렇게 어이없게 당한 거를 보고 정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송영길 의원님께서 아드님께서 그런 어떤 도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느끼셨을 그런 심정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겪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2030 세대들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화해를 할 때 서로 간에 감정을 상할 것은 이것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연히 아시다시피 천안함 문제는 본인들이 부정하고 있는데 사과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공동조사를 통해 뭐 한다든지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엊그제까지 바로 미사일로 쏘냐 마냐 그런 상황에서 처음 만나는데 모든 것을 우물가에 숭늉 찾는 것처럼 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필요한 거는 체제 보장 문제는 입장을 바꾸는 걸 생각하면 어느 나라든지 자신의 체제를 보장하는 게 1번 아니에요. 국가안보가 1번입니다. 북한도 북한을 국가라고 본다면 국가안보가 1번의 국가 정책의 목표입니다.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은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국가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가 되는 건 뭐냐. 핵에 대한 공격을 미국한테 하지 않겠다.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해주고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될 수 있을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게 타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저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계속해서 대화 포인트가 진정성에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외교공학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인데요.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2030들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설득을 못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결국 김정은 체제라는 건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철저히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벤츠차하고 지금 고물 자동차가 아직 보험도 들지 않은 차가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 벤츠차가 안전운전에서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이 국제사회 정상적 국가로 아직 취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슴도치처럼 자기들은 외부가 자기를 침략할까 봐 꽁꽁 외국에 대한 불신, 미국이나 우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미국과 대한민국이 자기들을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한테 그렇게 교육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걸 살살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형의 입장에서 유도하고 변화시켜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토론이 세대 간 토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자 우리 강성희 씨 아까 손 드셨어요. 예. 먼저 하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일단은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우린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원론적으로라는 우리는 먼저 6.25 때 남침을 했던 그것부터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그거를 이런 국면에서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발을 빼고 도망갈 게 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북한이 핵을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포기하려고 하는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핵을 막 만들다가 이제 핵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핵을 포기하자.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저는 이 남과 북이 한반도로 나뉘어졌을 때 남한은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북한으로서는 사실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우리처럼 발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국방력을 키워서 핵을 키워서 세계 무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핵을 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핵을 만들었는데 삶은 피폐해졌죠. 그 와중에 중국이랑 베트남을 보니까 저 친구들은 공산주의인데 자본주의랑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기에서 핵을 완성하기 전에 곧바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노선을 바꾼다면 내부에서부터 이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핵을 완성하고 그거를 포기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 북한의 일종의 이 정권의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 문장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뭐랄까요? 마침표라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을 포기를 할까요? 이미 포기 선언은 했는데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포기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진정성 문제 과연 지금 왜 북한이 나왔을까? 그러면 정말 그다음 우리가 질문은 북한이 정말 비핵화할 것이냐 이건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만 있어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제가 딱 보면 정말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것이 본편이고 속편이 미국인데 북미 정상회담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판문점 선언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왜 판문점 선언문을 비판하냐면 판문점 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가 있습니다. 군축을 하겠다, 대북 확성기를 끄겠다, 삐라를 더 이상 뿌리지 않겠다. 그리고 14선언 사업을 시행하겠다. 14선언의 사업이라는 것은 남북경협, 대북투자입니다. 비핵화 부분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의 목표로 하는 것을 확인한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비핵화를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비핵화라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저는 북한 핵은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대한민국을 향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공이 넘어간 거예요. 비핵화 문제를 몽땅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긴 것 자체도 문제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핵에 관한 선언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비핵화를 한다. 여기에 명백히 돼 있었는데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다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지금까지 6.15 14 남북 정상선언에서는 핵 문제가 안 들어갔어요. 북한은 일관된 입장이 핵은 미국의 조선 적대 정책에 대한 산물이기 때문에 남한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협의할 의제가 아니다. 핵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 이러한 태도를 잘 설득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하고 그걸 사인했다는 것은 대단한 발전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 아들도 공부 한 60점 받아오면 50점 받았다 잘했다 그래야지 왜 이것밖에 안 하냐고 꾸짖으면 공부하기 싫어요. 안 해요. 더 잘한 것을 긍정시켜주고 그래서 이거를 합의를 해서 북미 간에 하고 더구나 우리가 가을에 다시 평양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4년이 남았습니다. 직통 전화까지 만들었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보완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에 모든 게 안 들어갔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내일 모레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이 긍정적 상황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잘한다고 해줘야지. 그러니까 잘한다는 여기까지 온 이렇게.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가야 이제 되지 지금 않느냐. 폼페오의 쪽 거를 보면 저도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주 만족했습니다. 여기서는 연하 의원님 접점이 안 찾아질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이 됐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이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방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모든 답이 그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성공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이고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죠. 이건 뭐 굉장히 팽팽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있다가 55분, 없다가 45분인데 이 역시도 합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또 많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마음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는 북핵 폐기를 저는 이룰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미국이 바라는 북핵 폐기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실제 북핵이 없어질 것이냐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북한과 같이 폐쇄된 이 국가가 지금까지 핵 물질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핵무기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감춰뒀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물론 국제사회의 시찰을 통해서 감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을 100% 믿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술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이제 미국이 바라는 북핵 폐기를 뭐 80% 정도, 100% 정도 이행을 하겠다라는 선언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근본적인 북핵 폐기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합의에 이르기만 하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진행되고 사실 이제 그 대가로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정상적 국가로 되게 되면 그게 투명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걸 속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거를 사찰하는 게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핵 문제를 이렇게 봐요. 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GDP가 45분의 1입니다. 한미연합군의 전력을 자신들의 재래식 무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탱크를 훈련할 기름도 없어가지고 가짜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국가급 훈련을 했다라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것을 홍보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간힘을 쓸 정도로 이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으로서 이러한 잠수함이나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항상 우리 역지사지를 해야 그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안보 위협, 우리가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해도 그들은 그렇게 계속 홍보하고 6.25도 남한이 침략했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고 미국이 침략했다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면 저는 경제 협력을 통해 될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 오늘 좀 2030 세대들 발언 기회를 좀 더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성희 씨 여러 번 손을 드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저는 계속 토론을 들으면서 왜 정치적 행보 있잖아요. 솔직히 정상회담이란 게 남북이든 뭐 북미든. 근데 왜 자꾸 진정성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붙이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발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기가 통일의 끝도 아니고 여기가 우리의 끝도 아닙니다. 실은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인데 뭐 통일이 정말 언제 올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올 것이고 그 과정에 통합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의의를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 그런 분단 체제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분단 체제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지난 경제 국면 동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은재 씨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돌다리를 건너지도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사실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말자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두드려 보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두드려 왔습니다. 2000년, 2007년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드렸습니다.
저희가 소위 퍼주기식 정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저희가 그래, 소위 퍼줬습니다. 돈을 주었죠. 물을 먹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근데 물을 먹였는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철홍 씨 그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퍼주기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퍼온 게 많습니다. 당장 모래를 많이 퍼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모래를 못 퍼가지고 지금 제가 인천 시장을 했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모래를 하도 많이 파다 보니까 고기가 지금 살지를 못해요. 근데 북한은 지금 모래가 쌓여가지고 그걸 분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모래수의 40%를 북한에서 퍼왔어요 그동안. 포나게 삽질을 그렇죠. 이게 포크레인으로 퍼왔어요. 그거 석탄도 퍼오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 노동자들 개성노동 노동자들 월급이 한 달에 $100도 안 돼요. 참 그 정말 우리가 이익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실제로 많이 퍼온 건데 이거를 퍼줬다 이게 잘못된 보수 언론의 왜곡 선전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 월급이 $100가 개인적인 들어있어요. 의견을 말씀드린 퍼주고 겁니다. 모래 퍼왔다. 근데 오늘 퍼온 게 많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 토론만 봐도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이게 확실히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마인드도 굉장히 프리하고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에다가 인정할 거 상대방이 이야기한 거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게요. 자기 저도 주장 그런 이야기하고 느낌이 드네요. 예.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분화돼 있지 않고 굉장히 이게 복합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에 아주 놀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사실 저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적진분들만 모시면 절대 양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 젊은 분들은 인정해드리는데.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어쨌든 인정하시는 이런 것들은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너무 예. 늘 잘하세요. 혹시 뒤에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83번 말씀하고 싶으신가 봐요. 예. 일단 오늘 이용주 패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말과 마부의 그 비유에 되게 인상을 받았는데요. 일단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 말을 이제 도축할 수 있는 도축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축사로?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네. 말을 잡으러 가는 네, 말을 잡으러 가는. 죄송합니다. 강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대북 제재를 하는 중심도 미국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합의도 그 대북 제재를 버티지 못해서 북한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 같은 경우도 북미 정상이 만나는 걸로 성사가 됐잖아요. 예. 그것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확실히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북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버티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성사시켰구나를 저는 유추를 했고요. 서로 또 특히 두 사람의 캐릭터가 비슷하잖아요. 스트롱맨인데 좀 더 강한 캐릭터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번 그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 폐기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시는지요? 그러면 성공적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예.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CBID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CBID까지는 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까지 이어가는 특히 북한이 몰래 핵을 숨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북한이 자신들은 그러지 않겠다라는 믿음만 줄 수 있다면은 거기도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수정을 하자면 예. 말을 도축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말 위에 안장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하는 약간 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들을 많이 하시네요. 젊은 분들의 감각으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저희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아까 돌다리 외교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화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비핵화의 절차가 있는데 이게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못해서 평화 절차만 막 달려버리면 비핵화 절차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송 의원님은 이제 뭐 경제 제재 해제 쪽으로 뭐 사실상 이제 투자해주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어떠한 정상회담도 실패한 적이 없다.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성공한 퍼포먼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저희가 그 절차, 두 가지 절차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고 그런 면에서 제재 해제를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 맞지 않다 근데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한 것도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계속 쇼라고. 비장평화라고 제가 홍준표 대표하고 비장평화요. 성공한 아니, 정상회담. 우리가 그 이제 아까 보면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훨씬 그게 국민들 높게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이제 정상회담은 말씀하신 성공한다고 거겠죠.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나경원 의원과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저는 미 국무장관, CIA 국장이 했던 마이크 폼페오가 2번이나 가서 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이게 바로 트럼프한테 직보가 되고 저는 매일 아침 트럼프 트위터를 보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무슨 말하면서 잘하면 리트윗도 해주고 제가 인용해서 노벨상 받으세요 이렇게 막 해주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힐러리보다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관들 국무성 이야기만 들었다가는 절대 이거 안 됐습니다. 저렇게 발상의 전환, 정말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고 저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부터 지지하셨습니까? 트럼프?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 지난 선거 때. 지난 선거 때. 왜냐하면 저는 오바마 정권 때 소위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라는 전략적 인내하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너무 끌려다니면서 핵 관계가 악화됐잖아요. 차라리 트럼프가 이걸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2030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대북 경제 제재 그리고 경제 지원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저희가 또 한번 조사를 해봤죠. 송무빈 기자. 네, 한반도 미래에 대한 2030 세대 국민 인식 조사. 이번에는 청년들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대북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 조건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북한의 기본적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무조건 지원은 곤란하다는 답변이 90.4%나 됐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에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이 9.6%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에 남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남한의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서 39.4%, 그 다음으로는 반대한다 36.9%, 매우 찬성한다 13.2%, 매우 반대한다는 답변이 10.5%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보니까 2030 세대하고 한국당 생각하고 똑같은데 이 글쎄,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그렇게 잘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 생각은 같은데 지지를 못 얻는 거 보니까 저희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핵무기 우리도 개발해야 된다. 이 의견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패널 분들 말고 오늘 참석해 주신 청년 패널 분들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죠. 이번에는. 자, 어떤 분이 좀 75번 패널 분 좀. 저는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근무를 해보면서 더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었던 시간이 있어서 저는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네. 오, 네. 저는 운이 좋게 2014년 3월부터 그리고 6월까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상황관리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 직무 자체가 개성공단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기록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밀착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었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건 사실 그때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결코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남북의 그 직원분들을 보면은 서로 정말 짙은 농을 이렇게 서로 할 정도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남한 사람이고 여기가 누가 북한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같은 동료로 이렇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진정성이라는 건 그렇게 한 번에 어떤 회담을 통해서 설령 회담을 통해서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선언이 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분단이라는 벽들이 가로막혀 있으면 통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행사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단의 벽들이 사라질 거고 그러면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성공단 경험을 통해서
그런 작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박수가 절로 아주 뭐 나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생각을 밝혀주셨는데 조금 전 질문에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은 곤란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답변에. 근데 이쪽 특히 민주당 쪽 생각은 이 정도면 조건이 성숙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아니, 누구 무조건 지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제 비핵화 합의가 북미 회담이 돼서 경협이 다시 재개돼야겠죠. 예. 그 전에 이제 인도적 지원 문제, 예를 들어서 홍수 피해를 당했다든지 어린 아이들이 굶주려 이것은 또 별도로 저희가 좀 그 부분은 민주당의 이견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토론의 핵심이 어느 시점에 과연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북 인도적 지원도 필요한데 일단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좀 물어볼까요? 그래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1번 그렇지 않다. 다른 선결 과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상당히 긴장됩니다. 오래 돌아가니까. 야, 인도적 지원도 당장은 좀 반대다라는 분이 이 100분의 패널 분들 중에서도 많은가 봐요. 젊은 세대라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적 지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의 아이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우유, 분유 제공이라든지 뭐 솔잎 이파리, 뭐 여러 가지 결핵 환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유니세프를 통해서 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우리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아직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숫자가 우리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면 이것이 군용으로 전용되지 않을까? 과연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될까? 우리가 모금 활동 유니세프 막 텔레비 광고할 때 정말 그 아이들한테 내가 지원한 돈이 정확히 전달되게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돈 낼 의사가 있는데 불신이 있는 거죠. 저 단체들이 저걸 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전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인도적 지원 문제는 비핵화 이 조건과 별개로 저게 모니터링, 정확하게 그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것인지 유엔 기구,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확인이 된다면 저는 훨씬 찬성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평양에 있는 아이들 정말 영양실조로 얼마나 굶주려 있는데 그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저 숫자의 그 행간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숫자가 저희가 아주 잘 설계된 여론조사가 아니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뭐 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모니터 조건부로 찬성하냐 그러면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송 의원님 말씀에 이 부분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부분은 사실 모니터가 확실히 되고 하면 정말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가서 비핵화 합의를 이루면 바로 경제 제재를 풀고 경제 보상 내지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이것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사실상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사실 제가 이제 아까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뭐 체제 보장 쪽을 차라리 먼저 해주는 게 맞지 이 지금 경제 보상을 쉽게 많이 여는 것은 비핵화를 못 이루게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용주 패널 얘기 좀 들어보죠. 일단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웃보다 부유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높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식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도적 지원이죠. 그리고 그 핵폐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뉴욕타임즈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핵시설이 20개부터 100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시설들을 안전하게 해체시키는 데는 최소 2년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5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 체계가 15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핵폐기를 동시에 이루려면 계속 자꾸 말 얘기가 나와서 정말 죄송한데 이 당근과 채찍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전 세계 핵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북한에 드나들면서 핵 폐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동시에 이런 지원하시는 분들이 북한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우리의 돈이 우리가 기부하는 분들이 어떻게 어디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 조사라는 것이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2030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실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하는데 우리 2030들이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죠.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니까 실리적으로 접근하고 우리 2030은 저희 아들 딸도 그래요. 북한 이게 휴가 나오는 좋아하고. 통일되면 우리 일자리 더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제 딸이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무기 계약직으로 얼마 전에 됐는데 밤에 소주 한 병 먹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는 우리들의 아픔을 아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예. 이번에 이 김성태 의원을 이게 폭행을 한 청년이 31살 청년이잖아요. 부산에 온 청년인데 그 청년 그 이야기를 아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가지고 남북관계 되면 일자리를 얻을까 봐 기대에 부풀었는데 왜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비준을 안 해주고 저게 단식하고 있느냐. 화를 내서 때렸다는 건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 폭행은 잘못된 거지만 어찌됐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남북관계가 되면 뭔가 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통일하면 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만들어가면 돼요. 아까 말씀한 대로 단계적인 것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포괄적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이행 과정이 전 한 2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다음 재선거까지를 기한으로 본다면 그 안에 좀 더 속도감 있게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되면은 그 단계에 따라서 같이 행동 대 행동으로 절차나 경제적 그 제재의 이걸 풀어주는 범위를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불가역적인 관계를 만드는 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뭉퉁그려서 조금 갈 텐데 이게 잘못 가면 정말 저희가 비핵화하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역적인 퍼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포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그 인도적 지원도 뭐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인도적 지원도 지금 단계에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어떤 생각이 정말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은 좀 그 말씀 좀 한번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송 의원님께서 2030이 현실적이다, 실리적이다, 그리고 뭐 언론에 의해서 잘못된 영향을 크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 2030 세대로서 살짝 울컥했었습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이 모든 것을 폐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적 지원하는 거 지금까지 다 돌아온 게 핵실험이었죠, 도발이었죠. 우리가 실컷 지원해줘봐야 북한 주민들 탄압받고 인권 문제 생기고 굶어 죽는 거 해결 안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철제, 무력감에 대한 그리고 그 지친 것들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윗세대 민족이니까 도와야 한다, 이웃이니까 도와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주원재 씨 말씀에 저 100% 동의하는데 그 전제가 틀린 게 이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후보께서 나오셔가지고 개성공단에다가 공장 내준 바람에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반대 이야기입니다. 개성공단에 123개 우리나라 기업이 가 있는데 거기 5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서 5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1,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납품을 해서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우리 남쪽에 인천 남동공단에서부터 고용이 유지된 겁니다. 개성공단이 없어지는 이 기업들이 라틴 아메리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다 이전해서 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퍼준 게 아니라 퍼오는 거예요. 같이 주는 거고. 아니 세상에 월급 100달러짜리 노동자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도 다 한 달에 전부 30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3,000달러 이상. 근데 100달러짜리 노동자 어디가 있어요. 우리 같이 커나가야 될 우리 이 민족이고. 뭐 이들이 거기서 공장 숙련도가 높아져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학습하는 소중한 학교가 된 겁니다. 일석삼조가 된 거기 때문에 아까 개성공단 말씀했지만 이것 자체를 일방적으로 포주기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나는 한쪽만 본 거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왜 퍼주기라고 하고 왜 이제 이런 마음을 느끼냐면 이제 저희 세대와 달리 민족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문제는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정말 바뀌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수할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소위 진보 정권 시절에 퍼졌는데
북한의 내부 변화가 전혀 없었던 변화가 것이거든요. 있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잘 이렇게 몰라서 그러지. 북한의 정권은 더 공고화됐잖아요. 김정은은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어떤 정권이 공고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퍼주거나 뭐 정말 접근을 하거나 교류를 하거나 하는 거에 핵심은 북한 정권이 바뀌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공고화해주는 식의 퍼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진보 정권에서. 그렇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않다니까요. 북한 아마 주민들의 국민들의 엄청난 변화. 예를 들어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숭료복을 만든 회사가 거기 가서 제가 3번이나 가봤는데 거기가 교회 예배당까지 만들어져서 예배를 보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정말 종교 변화가 자유를 옵니다. 갖고 변화가 있을까요? 오고요. 삼덕통상이라는 신발 공장 제가 가보니까 목욕탕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의 종업원들이 일주일에 2번씩 목욕을 하도록 해서 완전히 여기가 영양실조로 마른 버짐이 있던 여공들이 정말 예뻐졌어요. 우리 완전히 개성공단 변화됐습니다. 근무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로 더 예뻐졌습니까? 그 종업원들이? 저도 옛날에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분들 모습을 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굉장히 훤칠한 청년이 북한 그 제복 있지 않습니까? 슈트발이 되게 멋있고 되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돼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가요? 네, 이거 들어보면은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은 접했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만 봐도 예전에 그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약간 좀 깨제제하고 조금 뭔가 좀 약간 유행이 뒤떨어진 그런 모습들이었다면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포인트가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권이 북한 정권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교류하고 접근 말씀 누가 하셨는데 그게 이제 서독의 통일론 아니겠습니까? 서독이 인질 하나 데리고 오면 돈 주고 풀어왔어요. 뭐 정치범이나 이렇게 하면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른 변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신 왕래를 마음대로 하게 하는 약속을 받아낸다든지 뭐 TV를 보게 한다든지. 근데 사실은 그런 변화를 못 가져왔던 것이거든요. 했다니까요. 그게 인터넷도 되고 일부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에서 2002년도에 붉은 악마들이 옷을 입고 대한민국 치도록 다 북한이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기 들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박수 치면 허용했겠어요? 오히려 거기서 했다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적으로 지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 정권이 맨날 따지면 미사일 안 쏘고 되지. 뭐든지 그러면 주고받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우리 지속성이라는 게 사업 필요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요. 이 인도적 지원 문제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 나오셨죠? 탈북 주민들도 좀 나오셨다는데.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하고 조금 다른 앵글에서 보시고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도 이제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몽골을 거쳐가지고 이제 한국에 입국한 김광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보면서 이제 판문점 이제 서로 이제 양국의 이제 대통령들이 이제 손을 잡고 넘어가는 거 보면서 진짜 친구랑 보면서 거의 뭉클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멀지 않아서 또 저희 세대 또 통일을 보실 때는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막 친구랑 진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북의 인도적 지원은 뭔가 이렇게 막 이게 주기보다는 뭔가 이제 북한이 자립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했을 때 이렇게 그런 방법을 또 이렇게 알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은 방법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오히려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를 잡는 방법. 한 분 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바로 옆에 지금 계시는군요. 예. 북한으로 송출되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요. 탈북민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 저도 그 대북 지원과 관련돼서 식량이라든지 비료가 이렇게 항을
통에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게 저희한테 완전히 다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군에도 먼저 가고 하는데 사실 그게 군으로 빠진다고 해서 모두 게 다 군으로 가진 않아요. 군으로 간 물자가 또 다시 그 군에 의해서 일반 주민들에게로 오고 그게 또 시장에 풀리고 그러면서 시장의 쌀 가격을 낮추는 그런 또 이중 삼중의 효과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만 하면 인도적 지원은 이뤄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탈북민이고 제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북한에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도적인 지원 그래서 그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들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인도적 지원 물자가 들어왔을 때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북한 주민들은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인도적 지원 물자구나라는 거 알고 봤나요? 네, 이제는 알고 받아요. 대한민국이라고 찍혀져 있죠.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네, 찍혀져 있고요. 찍혀져 사실 그 있어요. 마대라고 북한에서 네, 부르거든요. 마대. 근데 그 마대를 찍혀 있어요. 대한민국이나 이렇게 미국에서 유엔에서 보내준 걸 모르게 하려고 항해에서 다 찢어요. 다 찢어가지고 옮겨 담아서 보내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는 그걸 옮겨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그 마대가 좋다고 마대만 따로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양한 이런 효과들이 좀 분명히 전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았을 때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거 혹은 미국에서 왔다는 거 알았을 때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일단 지금 북한에는 뭐 물자라든지 그거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물건이 들어가요. 뭐 민간을 통해서도 그래서 일단 남조선 되게 잘 산다라는 걸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저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되게 헐벗고 굶주려서 학교 못 다닌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네. 또 다른 효과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뭐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예. 제가 북한이 바뀔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했던 이야기가 베트남식 개방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워딩이 베트남식 개방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1위가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38%가 베트남에 있는 기업의 38%가 이제 한국 기업인 거죠. 보면 저희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베트남처럼 북한에도 투자를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국내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 기업들이 다 나오면 북한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우리가 완전히 다 손에 쥐어버리는 거죠. 그게 일종의 통일이 될 수도 있고요. 동의합니다, 우리 이용주 패널에. 근데 거기에 기본 전제가 우리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거꾸로 함부로 나올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북한의 인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은 비핵화를 하지 않고 우리가 투자해버리면 그다음 우리가 빼고 싶어도 못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트럼프 말씀하실 때부터 트럼프의 이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금의 북한의 이런 세계화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군사적 옵션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북한에서 예전 그 몇 번처럼 다시 또 이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군사적 옵션은 당연히 끊겠죠. 그만두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년만 기다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적으로요 평화협정의 보통의 유효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협정을 우리가 잘못 맺고 평화협정 동안에 이미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잘못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주고 나면 우리가 오히려 북한에 다시 어떻게 북한의 핵 옵션에 우리가 수그리고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청년으로서 정말 한마디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난 1,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국회 비준이 안 돼서 사실 그게 효용성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 국회 비준 하실 겁니까? 판문점 선언 자체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족성이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판문점 선언으로는 하실 저는 건가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할 수 없다고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yes or no?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판문점 선언문에는요. 우리가 뭘 해주겠다는 약속만 있지 그들의 비핵화 약속이 없습니다. 결국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는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조건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판문점 선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군대도 감축한다. 재래식 무기도 감축한다. 우리는 경협을 해준다. 우리는 대북 투자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비핵화 부분은 공동 목표임을 확인한답니다. 우리는 아니라 공동으로 하기로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경협도 공동으로 하는 거라니까. 비핵화는 확인한다라니까 확인한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렇기 지난번 1,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북미 정상회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때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뭘 믿고 싱가포르까지 가가지고 그런 걸 합니까? 그러면 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기준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것이 이루어져도 저는 판문점 선언의 북미 정상회담의 이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추가해서 또 다시 이제 남북 정상회담 가을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선언문 자체가 완결성이 있는 선언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비준 동의하는 것은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판문점 선언만 국내법으로 만들어놨을 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해야 될 그런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판문점 선언 2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는 말이 지금 이제 그래서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할 겁니다 말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따라가는 걸 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보 이익을 최대한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시점에서 천천히 나아가서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는 게 남북 관계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그래서 국회 비준 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물어보면은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 토론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지금 한 분의 의견 듣고 아까 두 분 탈북자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우원재 씨나 이초롱 씨 말씀은 우려가 좀 해소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아무리 북이 막으려고 해도 대한민국 지킨 마대가 다 들어가고 대한민국에서 이 쌀을 보냈다는 게 알려지고 고마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좀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송무빈 기자가 조사했죠? 네, 한반도 미래에 대한 2030 세대 국민 인식 조사. 이번에는요, 청년들의 통일 인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주민들과 자유롭게 왕래를 하게 될 경우에 남한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요. 자유 왕래를 하거나 통일이 돼서 북한 주민이 남한에 이주할 경우에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이 무려 62.1%였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다는 답변이 37.9%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그 시기와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20년 이내가 23.9%, 30년 이상이 20.4%, 10년 이내가 20%, 30년 이내 17.1%, 불가능하다 13.9%, 5년 이내가 4.7%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통일 비용 문제, 또 언제쯤 통일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도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우리가 통일을 아직도 해보지 못한 미래의 일이니까 좀 추상적인 생각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객석에 나와주신 패널 분 중에 독일에서 오신 분이 계시죠. 통일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독일에서 온 다리오 셰프입니다. 독일 한국 혼혈이요. 예. 통일한 게 사실 저한테는 조금 일단 소중한 거예요. 1989년 11월 10일 통일됐는데 그날 저도 바로 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옛날에 남북에서는 독일보다는 다른 나라랑 아니라
남북 안에서 서로 전쟁 있기 때문에 깊은 상처가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 깊은 상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로 대해서 그 교육을 통일에 대한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 예. 독일에서는 옛날에 그 통일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소통, 이렇게 인내심만 있으면은 독일처럼 사회와 경제적으로 성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더 힘이 있는 한반도 대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떤 분, 예, 한 분만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대현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가 생각 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통일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경제적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저성장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3%대 저성장에서 이제 앞으로 이게 올라갈 기미도 안 보이는 이런 시점에서 통일이 된다면은 당장 거기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 우리 2030 세대의 그런 직장 문제, 일자리 문제도 한숨에 해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수많은 일자리들이 파생되어 나와가지고 북한 전문가들, 북한 뭐 문화어 전문가들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생기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어떻게 들으니까 통일 대박론하고 비슷한 생각이지. 대동강의 기적이죠. 한강의 기적은 대동강의 기적. 예, 저희 청년 패널 분들의 얘기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경청할 대목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남북한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최근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한 나라로 통일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두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평화롭게만 살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신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일단 평화가 우선이죠. 평화롭게 살다 보면 통일은 그 평화의 과정 속에서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부담인 게 아까 2,400만 북한 인구거든요. 아까 우리 연세대 학생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지금 탈북자들이 아까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3만 명의 탈북자가 있어요. 3만 명의 탈북자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만 명도 탈북자를 제대로 소화해서 우리 국민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데 2,400만 명이 갑자기 무너져서 오면 북한의 모든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시장이 통합되면 경쟁력을 상실해서 일자리가 다 없어질 겁니다. 대부분이 실업자가 될 겁니다. 대동강 맥주 공장이나 백두산 샘물 공장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어 살아남겠지만 다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비교가 안 돼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제2의 개성공단처럼 이걸 만들면 윈윈이 되거든요. 북한 문제가 뚫어지면 우리 철도가 북한을 통해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연결되고 사할린 가스가 이게 가스관으로 들어오게 되고 전기가 연결되면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섬으로 갇힌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게 통일을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그러나 또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통일을 서두르다가 이 일종의 어떤 군사적 충돌 문제가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을 했을 때는 다시 혼란으로 빠질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저희가 2050년쯤 되면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없는 정도의 인구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고령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일은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체제에서 북한은 정상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북한을 정상적인 체제로 인정을 하고 갈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 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일단
급진적인 통일은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점진적인 느린 속도의 통일이라면은 고려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북한의 비정상성입니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돌아가게 되면은 무력 충돌은 물론이고 경제 협력도 이루어지고 주변국으로서 이웃 국가로서 강력한 어떤 동맹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일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시간이 지나서 정상 국가가 돼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을 때 동등한 수준에서의 통일이라면은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으로선 통일 자체가 급진적으로도 점진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원재 씨 말씀처럼 급격한 통일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상태를 유지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경제 협력을 하면 이 경쟁력이 나오는 거니까. 공존.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도 끌어들여서 함께 경제적으로 투자해서 개성공단이나 이런 데를 국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정치적으로 갈등이 생기더라도 개성공단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미중 일러를 딱 만나면요, 외통위원장한테 이렇게 쭉 만나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진짜 너희 통일을 원해. 근데 저 나라 믿지 마.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 가면 우리는 원하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에 가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결국 거꾸로 말하면 사실상 우리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변국의 어떠한 동의를 만들어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변국의 동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원재 씨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국 국내에 있어서 통일의 컨센서스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 이제 소위 386 세대들에 비해서 2030 세대들의 통일 인식이 좀 옅어지고 있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좀 많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과연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한 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당장 통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은 당장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평화로운 공존 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과를 좀 볼까요? 예, 사실은 2번이 훨씬 많아요. 예, 패널 분들은 조금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당장 통일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30분이나 된 걸 보면 이 통일에 대한 많이 나온 거예요. 열망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또 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정국진 씨가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뭐 지금 당장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을 것이고 다리오 기자가 얘기했듯이 독일이 아주 그런 극명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점진적인 형태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면 결국은 우리 2030 세대에 있어서도 통일은 기회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물론 말씀은 하셨지만은 사실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물론 이 한반도의 통일이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우리 젊은 이 통일 한반도를 이끌어 가야 할 우리 세대가 되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책임과 짐이 저는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 데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사회보장, 건강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아동수당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조절과 합의와 그리고 북한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국가로 올라와야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력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사실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우리가 져야 되는 부담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데 사실 우리에게 이것이 어찌 보면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의 선진화와 뭐 한반도를 그 미국의 버금가는 그런 대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너무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씨. 대한민국 남한의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GDP는 1조 5천억 불로 현재 11위권이죠. 여기서 단순하게 북한의 면적을
더하면 2배 가까이 면적이 불어나서 22만 제곱킬로미터가 되고 북한의 전 국토가 대한민국처럼 다 발전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GDP는 곱하기 2가 돼서 거의 3조억 불이 됩니다. GDP 3조억 불이면 세계 5위권이거든요. 영국보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거예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그런 거 없이 그냥 K리그가 짱 먹을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홈쇼핑 나가셔야 돼요. 소위 그 약한다고 하죠. 그 계산 방식 자체에 일단 동의를 실제로 못 하겠고요. 둘째로 이렇게 좀 페이스 막 밀리네요. 막 그 너무 잘 파셔가지고.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질문의 전제가 통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도 항상 물어봐요. 넌 통일에 찬성해 반대? 통일에 찬성해 반대? 통일하면 뭐가 좋을 것 같아? 통일하면 뭐가 나쁠 것 같아? 모든 그 가정 자체가 통일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안 해서 잃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통일을 안 했을 때, 통일 안 하고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되어서 우리와 마치 뭐 좀 일본이라든지 이런 뭐 한일 관계라든지 뭐 내지는 뭐 한미 관계라든지 이런 EU 동맹국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얻는 손해가 뭡니까? 민족 분단이요? 독일, 오스트리아, 리텐슈타인 뭐 등등등 모든 국가들 다 한민족이었습니다. 서로 지금 막 민족이 분단됐어요 하면서 울고불고 안 하잖아요. 네덜란드, 벨기에 독립 때 의견 차이로 갈라섰습니다. 서로 지금 좋은 국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일을 해야 할 당위성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저 질문을 저에게 만약 했다면 지금 당장 통일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은 느리게 점진적 통일해야 된다? 저도 2번 선택할 겁니다. 제가 궁극적인 통일을 원한다고 해서 찬성 측에 앉아 있지만 저도 지금 당장의 통일은 100%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그리고 이제 솔직히 서독 동독 통일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독일이 통일 정책을 잘못 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었거든요. 너무 급속한 체제 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그 혼란이 왔던 거거든요. 화폐 통합을 1대1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대1로 했기 때문이죠. 1대5로 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흡수 통일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정말 말씀하신 수치만큼 그 이북에 있는 분들을 끌고 가야 돼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경제적 교류의 베이스가 깔린 거는 그들의 경제 기반, 그들의 삶의 기반, 터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그걸 살려서 진짜 말 그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 뒤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점진적 통일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일을 해야 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어떠한 숙제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이 많아서 우리가 소위 개발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많이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에 이미 개발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북한이 많은 양의 지하 자원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후에 통일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 GDP가 성장을 한다. 또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인 국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론 통일 문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저희가 차차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다만 오늘 우리 2030 청년 세대들의 생각이 이렇게 똑바르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두 당에서 어차피 통일 문제라든지 우리 외교 문제를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셔야 될 두 분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느낌들을 받으셨는지를 좀 간단하게 듣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30 세대들의 그런 소신 있는 또 자유로운 의견 발표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또 서로 존중하는 모습에서 선내 우리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요. 통일을 반대하면 대한민국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선서할 때 평화 통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의원도 선서할 때 평화 통일의 사명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이 대한민국의 국시입니다. 평화 통일이. 아까 말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화시켜서 해가는 건데 우선 이것은 나중에 과제고 지금 단계는 평화 공존 교류로 저는 일단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해서 정상 국가가 되는 게 1차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 의원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뭐 존중한다 그러시면서 지난번에 원래 개헌안에 그 통일 후에 국가에 있어서 자유를 빼시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반발했었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 드리면서 그 말씀 한마디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너무 걱정했었던 거라서 제가 한번 짚은 거고요. 저는
사실 오늘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2030 세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더 정말 아주 사력 있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또 크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인식조사를 보면 저희 자유한국당의 뭐 돌다리 외교론, 신중한 외교론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같이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2030 세대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어떠셨어요? 저 사실 이제 외신 기자로 취재를 하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많이 봐요. 근데 지금까지 2030 세대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생각 같은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 쓰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분명 반영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TV조선의 특별기획토론 대한민국 2030에게 길을 묻다. 아쉽습니다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